우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던 아주 먼 옛날에는 하늘에 이것이 발견되면 모두가 불안에 떨곤 했습니다. 바로 혜성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엔 대다수의 별이 안정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혜성만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로 보였거든요. 심지어 긴 꼬리 같은 흔적을 하늘에 남기기도 했죠.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신이 노했다. 마녀의 머리카락이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혜성이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는 걸 과학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했었던 혜성, 너 누구냐? 이독실, 레이디 제인, 항성도 함께하는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 안녕하세요.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항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재밌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가 별자리점 같은 것도 보고 태어난 달에 따라서 별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격, 운명 같은 것도 뭐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혜성을 보고서 막 나라의 명운 같은 걸 막 점치고 그때도 그런 별자리를 관측하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요거 과학적이진 않죠, 일단? 천문관이 있었을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람들이 소란을 느껴요. 불길하다. 이게 중요해요. 민의가 흔들립니다. 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무언가 쿠데타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건 혜성 때문은 아니고 네. 그게 불안한 징조다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는 사람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명분을 찾는 거죠. 좋다. 왜냐하면은 무언가 지금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위에 뭐 관료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십니까?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 지금 막. 지금 그래, 선언하신 겁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막 지금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백성들이 막 요즘 나라가 막 가뭄이 들었어. 거기다 안 심지어. 좋아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게 과학이다 아니다 뭐 경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잡히면은 이렇기 때문에 그 명분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거지. 나의 이유를 모든 이유를 쌓였던 이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우리가 거죠. 막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혁명을 언제 치를까 거사를 언제 치를까 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오늘 별이 떨어졌다. 약간 나한테는 뭔가 의미를 주는 것 같고 상대방한테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 점성술사가 갑자기 그런 거지. 이 나라의 왕은 명이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오늘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출동하자. 그죠. 이러면서 이제 명분을 가지고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큰 별이 졌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저는 요거를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네. 의외로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혜성이랑 별똥별은 엄밀히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별똥별은 우리 지구로 무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공간에는 상당히 많은 미소 유성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미소라고 하면은 작은 이 미소가 아니고 네. 작을 소자. 작은 유성체들이 미소 된장국 같은 것도 그만. 거기까지. 여기까지. 작은 유성체들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주 많이 한 시간에 아니 1분에 하나씩. 하루에 10톤이 떨어져요. 네? 10톤짜리 하나는 지구로? 아닐 거고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네. 막 슉슉슉슉.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게 약간 어떤 게 다 포함이냐면은 모래알 같은 작은 알갱이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난 제가 궁금한 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 10톤은 어떻게 모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까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시위할 때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이렇게 다 셀 수는 없지만. 다 셀 수는 없지만 추정치로 해서 시간당 얼마나 어림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같은데 그 정상에 보면 마우나케아 정상에 하와이 섬 맨 큰 섬, 가장 큰 섬에 보면은 그게 진짜 하와이 섬이거든요. 네. 이름이 하와이 섬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호놀룰루는 오아우 섬이라고 해가지고 호놀룰루 진주만 있는 곳이고 하와이 섬의 본섬은 그 큰 섬이에요. 거기에 마우나로아라고 하고
마우나 케아라는 큰 두 개의 화산이 있어요. 그 중에 마우나 케아 화산 정상에 가면은 천문대가 있거든요. 네. 세계에서 유명한 천문대들은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거기에 관측을 대여섯 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까지.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안 보여요. 어? 왜? 너무 많아. 별이 너무 많아서. 아, 막 너무 밝고 막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한 10분만 서 있잖아요. 별똥별이 수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왜 우리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네. 그럼 별똥별을 내가 갑자기 큰 소원, 별똥별이 지나서 소원을 못 빌었어. 괜찮아. 금방 또 떨어져. 아니 어느 정도로 많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슈 거의 1분에 하나씩 정도 떨어진다고 진짜? 보면 돼요. 마우나로아는 땅콩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름이? 그 마카데미아. 마카데미아. 네. 맛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말씀드린 게 맞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늘을 아마 10분 정도라도 바라본 분이 많지 않을 거다. 보시면요. 반드시 10분이면 반드시 하나 이상은 봅니다. 맞아요. 대신에 소원을 빌 수가 없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부득! 끝. 끝. 너무 빨리 맞아, 떨어지고 맞아, 맞아, 많이 맞아. 떨어지고 생각보다 네,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거군요. 네. 그 별똥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구로 뭔가 떨어지는 미소 유성체가 이렇게 불빛 아니면은 떨어지는 자국을 내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운석입니다. 운석이 타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게 보는 거죠. 운석은 지구로 떨어져야. 떨어졌을 때 그 남은 돌 그거를 운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별똥별 또는 유성이라고 유성. 부르는 거고요. 유성. 여기서 혜성은 우리가 유나님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오르트 구름이라고 있어요. 네. 그 오르트 과학자들의 가수. 이은하 씨. 과학자들의 가수. 그렇죠. 과코예요. 이제 예, 요즘에는 예. 약간 과코처럼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오르트 구름에서 또는 아니면은 우리 단주기 해성 같은 헨리 해성 같은 것들은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 얼음 덩어리로 된 그 예를 들면은 얼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먼지와 얼음 덩어리. 그것들이 이제 태양 가까이에 오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열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꼬리를 내미는 거죠. 근데 그게 지구로 충돌하거나 그러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의 반대편으로 항상 꼬리가 생기거든요. 그림자처럼? 그렇죠. 왜냐면은 태양풍이 구름은 태양이 그러니까. 거의 경계 저 바깥쪽에 있는 거죠. 가장 바깥쪽에 아주 멀리 있는. 쪽에 있는 구름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렇죠.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헬리생처럼 주기가 막 3,000년이기도 하고 그냥 이제 천체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천체인데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서 태양 근처로 오면 태양풍 때문에 밀려나는 꼬리 이온꼬리가 있고 또 자기 궤적 뒤에다 남기는 먼지꼬리가 있고 먼지꼬리가 꼬리가 두 있죠. 개씩 있어요. 그리고 혜성이 밝으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저 어렸을 때 봤던 혜성이 기억나는데 네. 혜성이 잘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네.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렇죠. 아. 아주 유명하죠. 네, 신카이 유명한. 마코토 감독의 네. 너의 맞아요. 이름은이 바로 그 혜성이 아까 안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떨어져요. 지구로 이거 스폰가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꼭 지구는 아니어도 목성에 부딪혔던 슈메이커 레비에성이 레비에성. 있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만약에 그것도 혜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은 그것도 이제 운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혜성 꼬리 그 먼지 꼬리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 부분에 이제 지구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마치 유성우처럼 막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뭐가 있냐면 혜성이 지구 근처로 이렇게 쓱 지나가요. 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지구 중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목성으로 갔었던 달려들었던 그 슈메이커 레비 혜성은 가까이 다가가다가 조성력 때문에 쪼개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면 중력을 가까운 부분은 세게 잡아당기고 좀 먼 부분은 좀 약하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힘을 못 이기고 그래서 쪼개진다. 스스로 쪼개져서 일렬로 퐁퐁퐁퐁 부딪혀서 목성의 구멍을 퐁퐁퐁퐁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요런 조성력 때문에 기조력 때문에 네. 혜성이 쪼개지기도 하는데 지구 정도의 중력으로는 쪼개지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의 이름은에서는 그 혜성이 쪼개집니다. 네, 쪼개지죠. 쪼개져요. 그래서 난 그 영화를 안 봐서 지금 저처럼 안 보신 분들도 괜찮아요. 이게 쪼개진다는 건 봐도 되는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거는 스포가 아닌가요? 혹시 그 쪼개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오케이, 포스터에도 쪼개져 있습니다. 오케이. 포스터에도 혜성이 떨어지는 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네. 티아마트 혜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쪼개지는 장면, 쪼개졌습니다라고 하면서 팍 기사가 나오는 게 그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로시 한개 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로시 한 그게 개까지? 있어요, 그 안에. 그 로시 한계가 뭐냐면 이 해성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항 안에 들어가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못 버텨. 그렇죠. 그 한계를 로시 한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시 한계 밖에서는 괜찮은데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 이하에서는 쪼개지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은 목성의 로시 한계 안으로 들어가서 쪼개진 거예요. 네, 근데 이 로시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내용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천문학자가 이제 안 쪼개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항성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왜 쪼개졌을까요? 아마 로시 한계 넘지 않았을 텐데 막 이게 그냥 쓱 지나가요. 맞아. 자, 그래서 제가 봤던 건 그때 보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자문을 구했구나. 그런데 또 하나 이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해성의 경로가 나와요. 그래요? 뉴스를 보다 보면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태양이 있고, 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 네. 궤도입니다.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그림 자, 아닌가요? 예. 해성이 이렇게 지나는 걸로 경로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여기 태양이고. 태양이 있고 요거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아, 지구고. 그리고 티아마트 해성이 이렇게 지나는 걸로 화면이 나오거든요. 네. 보자마자 말도 안 되죠. 태양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해성은요. 태양을 그런데 건너가야 되죠. 무조건 태양 주변을 도는 거예요. 이거 지구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도는 것처럼 그려놨다.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로시안계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료 조사를 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뉴스의 중요한 자료 화면으로 그 경로를 딱 그려놨는데 왜 태양을 안 지나게 그렸냐고. 태양 지난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요. 나이가 이렇게 먹을 때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쓱 왜 이런 지나가면서 오류를 보여요. 만들었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로시안계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해. 이런 얘기를 쓸 정도의 감독이. 근데 오류라기보다는 약간 우리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라든지 문학적인 작품에서 지구 충돌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은 명분을 위해서. 그렇지. 아,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혹은 그러면- 애니메이터가 잘못한 거다. 지금 근데 저희 찾아내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 요 이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대체 어떤 그림인가? 아마 유튜브에서는 아마 그 장면을 잠깐 요거 보여줄 수 지금 있으니까. 우리 독실님이 그린 요 경로 아주 그냥 개발세발이지만 이 그림을 유튜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랬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라면 궤도님이나 항성님 같은 분들은 그런 우주 영화나 뭐 이런 걸 볼 때 아주 그냥 못 보겠다. 거슬리겠다. 보다가 거슬리는 게 그냥 계속 몇 초 나오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 우주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걸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냥 내용에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과학자니까 뭔가 찾아내야겠다 의무를 갖고 맞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별로야 그거. 저는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게 약간 뭐랑 재밌게 똑같냐면 봅시다. 마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뭐지? 이렇게 트릭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야, 너는 오른손 보고 있어. 나는 왼손을 볼 테니까 이래가지고 반드시 그 시간을 찾아내겠다. 즐기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게 결국엔 못 찾아내. 재미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러지 마자. 너의 이름은 보이더라. 왜냐면 제가 그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의문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이걸 왜 못 찾았을까 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내용을 좋을 것 위해서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설정한 것이 아닐까. 스포는 아니었다. 스포는 아니었다. 네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성과 유성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요즘에 이제 MBTI, 대유행, 유행도 아니야. 이제는 거의 뭐 사회적. 정설로 자리 잡았어, 이제. 그렇죠, 그렇죠. MBTI는 과학이다. MBTI 아마 성분을 업체에서 물어볼걸요? 그리고 막 그 면접 그래요? 볼 때 막 물어보는데. MBTI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과장창 이전 것도 들었는데 엑소님이 그렇게 MBTI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신뢰를 하고, 맹신을 하고.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항성님의 MBTI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고요. 이고요. 네. 센싱 해야죠. S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T입니다, T. 아닌가 봐. F다. feeling이야, feeling? 아니야, ESFJ다. ESFJ. NJ. 나는 ESNJ. N? 아니야. 거기는 T랑 F밖에 T랑 F구나. TJ. 직관입니다. 직관. 직관이죠. ESTJ. TJ. 아니에요. ESTP예요. TP? STP? ESTP야. S랑 T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왜 최악인 거죠? 제가 그건 모르겠다. S랑 N, S랑 F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 앞에 N, T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S와 T가 붙는다. 이러면은 정말 거의 소시오패스급 과학자다. 그냥 내가 감각을 느끼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마구 행동하는데 심지어 J도 아니고 P야. 뼈 아픈 말도 막 잘하고. T는 뭐죠? 나는 사실은 아주 MBTI는 냉철하다.
정확하게 모르고 J는 계획적인 거, P는 좀 즉흥적인 거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그러한 모든 STP스러운 거를 E로 막 아낌없이 마구 드러내. 아주 ESTP.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요거를 얘기하려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MBTI가 유행을 하듯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혈액형 과학적으로 근거 없지만 너 혈액형 뭐야? 아 뭐 B형 남자 최악이라던데 맨날 막 뭐 혈액형으로 막 그렇게 막 그걸 따졌어. O형일 줄 알았어. 막 A형일 줄 역시 알았어. 소심해 막 이러면서 그렇지, 막 그렇지. 그랬었는데 사실은 A형인가? 우리나라에서나 그랬지 서양에서는 별자리가 항상 그게 유명한 혈액형 몰라요? 혈액형 자기 혈액형도 모르고 왜 안 하는 거야? 그 맨날 별자리를 물어보더라고. 넌 별자리가 뭐야?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내 별자리를 내가 찾아보고서 맞아. 내가 사자자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점성술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별을 막 보면서 뭐 이렇게 별자리 점을 본다. 네. 이거 과학적으로 좀 볼만한 부분이 있을지 우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천문학이 과거에는 원래 별자리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점이라든지 그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주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주팔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통계적인 학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통계학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 MBTI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뭐가 최악이고 뭐가 소시오패스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사주팔자도 약간 그런 통계적인 학문인 거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사주팔자 대신에 그런 모든 행위들을 별자리로 했던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학문이기는 해요. 네. 이상 우리 국제천문연맹 조직위원회의 형성님과 공식 입장을 과학적이다. 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과학적이다가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도 있다. 분명히 통계적으로 뭔가를 나타내는데 MBTI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이다. 과학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과학이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과장님이. 왜냐면 그거는 MBTI는 본인이 선택한 그치, 거죠. 자기 그렇죠. 보고식이잖아. 형식상으로는 되게 과학적인 포맷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의 성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16개의 성격으로 분류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분류학적인 면에서는 과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과학의 형식을 띠고 있네 이렇기 때문에 과학이다. 과학이다. 천문학 하면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천문학 하면은 그 뭔가 과학적으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의 천문학 하면은 뭔가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자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처녀자리이기 때문에 정갈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나타나고 이런 점을 친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는 이렇게 나타나. 제가 보기에 오늘의 운세는 거짓이에요. 오늘의 운세는 확실히 거짓이다. 오늘의 운세는 거짓이야. 거기는 좋은 말만 있어. 가끔 가다가 3번에 한 번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오늘 것들. 뭐를 조심해라.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 문구를 돌려막는 것 같아. 조금 그런 없잖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이 그런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별자리 점이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사주팔자나 아니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되게 주역처럼 나타나고 뭔가. 있는 MBTI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슨 가르쳤어요? 조교 같은 걸 하잖아요. 조교 같은 걸 하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게 되게 킹받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막 막 이러는데 다 가르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조교 하와이 있듯이 갔다 왔으면 기다리는 가야죠. 조교 있듯이 우리 조교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채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일반 천문학을 들었는데 네. 애들이 그거를 에스트로로지하고 에스트로노미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헷갈려.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약간 정말 약간 디자인학과 그다음에 막 예체능학과 그다음에 아예 인문학과 이런 애들은 그 별자리 가르쳐 주는 건 줄 알고 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천문학과 별자리 점을 살짝 정말로 그거를 가르쳐 주는 줄 알고 들어온 애들이 되게 있어요. 내 운세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러면서. 왜냐면은 여기서 나는 수업으로 배워서 애들한테 써먹어야겠다. 그치. 이런 이빨 까야지. 생각을 하고 들어온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주팔자는 이렇잖아요. 뭐 몇 년생,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났다. 요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 별자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약간 두루뭉술 이게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그 별자리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너무 대분류지 않나. 그렇죠. 어. 그거는 얼만큼 세밀하게 통계적인 그 내용을 작성을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걸 되게 세밀하게 나눈 거고 서양에서는 그거를 세밀하지는 않대 이 정도의 문화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나누는 거 정도는 뭐 저는 통계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 방식이 통계적일 수는 있어도 그 저는 내용이 항상 맞다. MBTI가 다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항성님 별자리 특징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맞는지 항성님을 확인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 공신력이 과학적인지 있는지.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별자리가 네. 어떻게 되시죠? 저는 사자자리입니다. 저. 저랑 같아요? 사자자리? 근데 ST라고? 사자자리는 뭐? 사자자리 당장 찾아봐요. 사자자리. ST 사자자리라. 자, 오늘의 운세 제가 말씀드릴 테니 두 네. 분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자자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6월 7일 오늘 노력 없이 거두어들인 것은 나가는 건 역시 쉽사리 나가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좋은 곳에 선행을 쌓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투자로서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물질적 혜택이 따르는 상황이니만큼 더더욱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랑 다르게 금전이 지출되는 일이 잦을 것인데 짜임새 있게 생활비를 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출이 잦았나요? 오늘 제가 사실은 배가 너무 아픈 상황이어가지고 네. 집에만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지출을 한 거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송 오시잖아요. 그럼 평소랑 다르게 금전이 지출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짜임새 있게 생활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계획을 짜서 안 쓰신 겁니다. 작은 투자였어. 그리고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혹시 작은 투자를 하신 오늘 뭐 투자하고 뭐 할 시간도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이독 씨를 만난 것이 이제 인생의 작은 그렇죠. 투자다. 저 오늘 레전님을 되게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만났다. 큰 이익. 큰 이익. 그렇지. 게이득? 작은 투자는 가장 가장 작은 와는 작은 투자로 레제님을 만나는. 자, 그럼 이달의 운세 맞는지 봅시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어려운 부탁을 요구받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껏 당신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줬던 친구라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신의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당장 당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면한다면 아마 당신에게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해야 될 건 어디까지가 가까운 친구인가 정해야죠. 이 또 과커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디까지가 그럼요. 정의 땡땡인가 중요하죠. 정의하는 것에 완전 제가 한손님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까운 친구, 즉 과장창 제작진으로부터 나와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자리 운세라는 게 이렇다니까 이거를 항상 자기한테 실제로 있었던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살면서 근데 그거를 꼭 갖다 붙여. 나 진짜 부탁 받았는데. 근데 아까 놀랐잖아요. 근데 정말 부탁 받았거든요. 오. 큰 부탁을 내 차를 팔라는. 진짜 너무 큰데? 근데 큰 부탁이라며. 근데 이건 하래요. 그래서 나 팔기로 했어. 진짜로? 포르쉐 살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정말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 차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출고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 정말 이 모델이 딱 이 차가 너무 갖고 싶대. 진짜? 그래서 너무 뜬금없고 너무 큰 부탁이긴 한데 어차피 뭐 그래? 바꿀 때도 됐고. 나 오늘부터 믿어야 되나? 팔게. 약간 이거 조금 근데 이렇게 좀 우리가 껴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럼. 있다. 왜냐면은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다. 점 봐주시는 집에 가도 우리 점 잘 보는 집 가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다가 한 10개 던졌는데 한 개 나한테 완전 맞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렇지. 그 사람이 되게 다 앞으로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 순간부터 맞아. 내가 그랬었어요. 이렇게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지 이러는데 그때 엄마가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감기에 걸렸는데 맞아. 뭐 이래. 근데 이게 사람이 거기 가면 또 그렇게 껴 맞춰져 지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쵸? 제가 이제 예. 별자리 점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별자리 점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를 되게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별자리 점도 마찬가지로 과학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한 것들이 맞아요.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맨날 보면서 뭐 하냐면 뭐 이런가 보지가 아니고 즉 황도 12궁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 별자리를 봐요. 그러면서 별자리 점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어떤 행성들을 봐요. 행성의 배치를 봐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뭐 120년 만에 천문쇼, 맞아요. 행성 여러 개가 그게 일렬로 나타나죠.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내뇌
가정, 망상이라고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랜덤으로 찍는 건 아니고 예측하고. 얘네들이 뭐를 할 거다. 물론 그 인과는 다 틀렸지만 아무 말 없이 아무 인과 없이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 점성술사들은 그걸 고민해서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다. 왜냐하면 서양의 물질 문명 자체 전체가 물질적인 게 뭔가 영향을 준다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다 틀리느냐라기보다는 저는 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황도시기군 계절이에요. 네. 겨울에 태어난 사람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향 차이 있을 통계적으로. 수 있죠. 성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사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거기 어디입니까? 저기 캐나다의 네. 그 아이스하키 선수들 대다수가 1월, 2월생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 이유들을 얘기할 때 겨울에 태어나서가 아니고 그때 태어나면 남들보다 1월생과 12월생이 같이 자라요. 그치. 그럼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뭘 하냐면 얘 키가 크고 말도 잘하고 운동을 잘해. 그럼 그때부터 운동을 권유를 하고 그러니까 12월생이 그 아이스하키를 권유받는 것보다 1월, 2월생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1, 2월생이 제일 일찍 태어나서 제일 빨리 크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적인 얘기를 해요. 통계학이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운명이다, 과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 통계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쌍둥이 자리인데 네. 쌍둥이 자리가 되게 뭐 머리가 좋다 막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믿지는 않더라도 난 쌍둥이 자리인데 이거 보면 그러니까 쌍둥이 둘이잖아요. 네. 머리가 두 배잖아요. 그치.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처럼 나와 있어. 그럼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나 되게 잘할 수 있나 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심리적으로. 북돋아주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계속 받다 보면 삶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그렇죠. 분명히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좋은 말만 취하자. 네. 그렇죠. 자, 국제천문연맹 조직위원회 우리 항성님이 과학이다. 별자리 점은 과학이다.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별이랑 별자리의 차이는 뭔가? 왜냐하면 별자리 안에 별이 뚱뚱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별이 모여서 별자리죠. 당연히 별을 그리고 연결한 별이 선. 되게 많다면서요. 맞아. 그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얘랑 얘만 골라서 이거는 연결했어. 무슨 자리? 예를 들게요. 뒤에 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큰 별들을 연결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별들은 별자리를 이루지 못해서 걔네는 왜 안쓰러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뭐 고양이 별자리라도 해주고 싶은데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별자리도 속하지 못한 불쌍한 별도 어떡합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별자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점성술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할 때 쓰이는 황도 12궁. 네.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하는 별자리들이에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태양의 위치를 별자리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별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천문학자들한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지도예요. 지도. 천문학자들한테 하늘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지도. 예를 들어서 M81은 무슨 별자리에 있더라. M101은 무슨 별자리에 있다.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성우는 어떤 큰 곰자리에 있다. 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름이 붙어 있는 첫 번째 별과 외계 행성은 작은 곰자리에 있다. 그럼 듣자마자 대충 느낌이 오는군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누가 프랑스 사람이냐 이탈리아 사람이냐 아니 진짜 우리가 뭐 느낌이 오는 위도, 것처럼. 경도, 몇 도 뭐 이런 그렇지, 거랑 그렇지. 똑같은 근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위도 경도를 하늘에 딱 봤을 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땅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위도 몇 도인지 경도 몇 도인지가 그렇게 안 나와. 하죠. 안 나오죠. 근데 별자리는 밝은 별들을 중심으로 우리 눈에 잘 뜨이는 별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별자리는 서양 중심의 별자리였어요. 우리나라의 별자리는 또 따로 있어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우리 들었어. 들어봤죠. 옛날부터 우리 지금 10,000원짜리 뒤에도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별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왜 그 별자리를 사용했냐? 옛날에 관상감에서 관측을 할 때, 천체 관측을 할 때 그 별자리 또 혜성이 어느 별자리 근처에 나타났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의 구획을 나눠놨다. 하늘의 구획을 나타내.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에 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지구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도 중심으로 상상을 하죠. 여기에 있구나. 그치. 뭐 근데 여기에 있구나. 위도로 만약에 자유의 여신상을 찍어주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 그렇지, 있는지 그렇지. 바로 미국이 위도 몇 도인지 경도 몇 도인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봄철에 보이는 별자리는 뭐 예를 들어 목동자리인데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별자리가 보이면은 언제쯤 가을에 겨울에 잘 보이겠다. 이런 걸 관측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대충의 큰 그림들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별, 밝은 별과 별을 연결한 선이 별자리가 아니고 걔네들이 속해 있는 그 공간을 별자리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 자리.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별 자리네. 그렇죠. 그 자리. 자리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자리의 그림은 정해져 있어요. 이 별자리, 이 별 몇 개가 이런 별자리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 별자리가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천체는 그 별자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그렇구나. 스텔라리온 같은 이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보면 별자리가 선이 나오면서 구획이 나와 있어요. 그 영역이 나눠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 쟤는 어느 별자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속한 영역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항성과 궤도님이 있지만 이독실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다. 이게 아이, 뭘 빛까지는 대표적인-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슬프다. 궁금한 게요. 지금 황도 12궁. 그러니까 태양을 도는 12개 별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오프닝 때 우리 네. 1화 첫 회화 오프닝 때 분명히 88개의 88 별자리가 올림픽. 있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태양을 돌고 있지 않은 그냥 관측된 별자리가 88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남반구,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하늘 전체가 88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황도를 따라가는 곳에 12개. 그럼 그렇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황도를 그러면 그 따라가는 88개 구역마다 한 개씩 별자리를 다 집어넣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 88개 하늘 전체를 남반구, 북반구, 그다음에 적도 근처에 황도 이제 지나가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별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하늘을 88개의 구역으로 나눠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항성님은 제가 몇 구역, 뭐 43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어디 무슨 별자리인지 다 아나요? 절대 모르죠. 왜 몰라? 아니 당신 그거 하는 분은 따로 있다니까요. 아마추어 전문학자들하고 관측을 정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왜 심채경 박사님의 그 되게 대표적인 자서전을 보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는 별자리는 어디에 있다마는 알지 그 우리한테 있어서 별자리는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냥 그 정말 말 그대로 그 자리다. 위치다. 그냥 위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고 사실 요즘은 별자리가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잘 보이는 게 오리온 자리. 맞아요. 그리고 큰 북두칠성도 곰자리, 보이고. 북두칠성의 맞아요. 일부인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정도. 그다음에 뭐 목동자리나 양자리 요즘에는 뭐 그 정도는 보이는데 그 이외에는 저도 잘 몰라요. 카시오페아 자리. 보면 진짜로 많은 분들이 북극성을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꽤 많을 계세요. 거고 북극성이 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이등성이라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럼 별자리에 대한 개념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속도로 타고 가면 대구 몇 킬로미터, 부산 몇 킬로미터, 서울 몇 킬로미터 나오잖아요. 근데 난 서울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서울 몇 킬로미터 이게 뭐냐? 거기서 서울의 기점이 되는 어딘가 지역이 있겠죠. 그런데 서울의 경계가 또 따로 있는 그치, 거야. 그치, 그래서 그치,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큰 곰자리라고 하면 그 커다란 우리가 줄을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닉네임을 붙여준 거고 네. 그 영역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다. 과학자에서. 우리나라로 서울 치면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이렇게 나눠 놓은 게 별자리인 거죠. 그렇죠. 네. 요건 또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흥미로운데 약간 덜 로맨틱하네요. 알고 보면 덜 로맨틱하죠. 근데 어디 가서도 딱 이 구역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하지 않고 저거는 목동자리다. 목동자리에 어떤 밝은 별이 가끔 보이는데 우리가 뭐 사랑했을 때만 딱 보이는 별이다. 맞춰서 참나 진짜 나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실제로 그 밀키웨이 은하수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만나서 떨어져요. 그 7월 7성마다 비 오는 건 사실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이게 떨어져 있기는 하죠. 그 사이를 두고. 그러니까 그 불쌍하게. 그런데 실제로 7월 7석이 지나고 나면 까마귀들이 머리가 벗겨진다는 거는 과학적 사실 그거는 아닙니까? 뭐죠? 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털 넘어가도 건가? 될까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별을 너무 사랑해서 본인의 부캐마저 이름을 별이라고 지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네. 별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네. 항성님이 이쯤에서 제일 좋아하는 별은 뭡니까? 저는 제일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눈에 가장 잘 띄는 별자리 중에 하나인 오리온 자리에 네.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 오, 소름 돋았어. 이유가 있나? 왜 소름이 돋아? 너무 똑같아서 또? 설마? 아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좀 예, 예. 있으면 뭐 혹시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있죠. 네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초신성이라는 거를 꼭 보고 싶어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본 적이 어떻게 정말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는지. 왜냐하면 옛날 기록에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 남아 있거든요.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근데 우리 은하에서 1600년대에 터지고 나서 초신성이 아직까지 한 번도 한 번도 나타나지 없었어요.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서는? 물론 다른 은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도 M101에서 초신성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외부 은하에 있으니까 그 은하 전체만큼 밝아지는 별이 나타났다고 해봤자 안 보여. 그치.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베텔기우스는 그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만약에 초신성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밝아. 이 지금 모든 별들보다도 더 밝아지는 게 며칠 갈 거거든요. 그럼요. 너무 잘 보이고 그다음에 언제나 봐도 딱 뚜렷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런 기대감을 주는 뭔가 신비로움과 기대감을 항상 주는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인가요? 베텔기우스가 밝기가 갑자기 확 변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전조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백두산 같네요. 약간 백두산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희망 고문처럼 막 그렇지. 언제든지 터질 것 같은 내용이지만 또 한 2025년쯤 백두산이 터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꼭 2025년도에 터지는 그렇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근접 내에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들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년 되니까. 약간 만년되죠. 아, 그래서 제가 제 생애에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볼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뭐 별이 생성되고 죽어가는 이런 평균적인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씩은 초신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1600년대에 일어나고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요. 이상하네요. 이제는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약간 백두산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정말 너무 지금 희망 고문만 하면서 말이죠. 언제 내일 당장 초신성이 터진다고 해도 이상한 이상하지 일은 아니에요. 않죠. 그렇죠. 그거를 눈으로 보면 너무 대단하겠다.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사는 동안 볼 수 있을지도. 너무 기대가 많이 근데 너무 됩니다. 밝아져서 그거 위험하진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이 있었는데 계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케플러 초신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사람이 막 생명체가 때려 죽었거나 뭐 이런 그런 거는 건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초신성으로 갑자기 눈으로 볼 정도로 밝은 것이 나타나는 것도 신기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 흔적들 퍼져나가는 구름의 모습들 그거를 또 제임스 웹이랄지 수많은 그렇죠. 지금의 어떤 망원경들이 얼마나 멋있게 찍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우주적인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로서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텔기우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베텔기우스 좋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행성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지금 항성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해할 수도 있겠네요. 독실님. 이미 먹혀버렸을 자. 수도 있어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 네. 독실님. 네. 독실님이 제일 좋아하는 별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천문학자의 느낌까지는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목성이 참 좋았어요. 목성과 목성. 토성이 참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왜냐하면 토성과 목성이 별거 고해 아닌 상도 게 사진은 아니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거별이 아니고 거별? 큰 별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고별이었어? 거성은 아니고. 근데 이제 고해상도 사진으로 보는 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토성을 이렇게 딱 망원경으로 보면 진짜 작아요. 진짜 그쵸, 작은데 진짜 작아요. 정말 멀어요. 근데 소름 끼쳐. 왜냐면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 형체를 내가 보이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너무 그- 신기한 거지. 정말 그 고리가 있네? 그 고리를 케플러가 뭐라고 했냐면 야 큰일 났다. 케플러가 아니지. 그 갈릴레이가 "헉, 큰일 났다. 귀가 있는 행성을 봤다.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귀? 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때 망원경의 수준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 요렇게 보였나 보다. 그쵸, 옆으로 뭔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토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목성은 사실 저는 목성의 뭐 대적점이나 그런 것까지 못 봤고 줄무늬 사실은 아주 흐릿하게 봤는데 그거보다 줌 땡겨지는 카메라로만 봐도 보일 정도예요. 그 4대 위성이. 그렇지. 너무 신기해요. 위성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목성은. 진짜 어. 잘 보여서. 우리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배우거든요. 아, 목성을 봤더니 갈릴레이가 4대 위성을 봤고 4대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도는 걸 확신하고 나니까 그럼 우리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 맞아요, 경험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 이제 감동으로 남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면 신기하지 그러니까. 않은 수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보면 내가 엄청 작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너무 겸손해지고. 경외롭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잠깐만. 레제님은요? 저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별 이름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목성, 토성 네. 얼마나 깔끔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아니, 여기 뭐 오리온 자리까지는 또 뭐 이름을 붙인 거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M, 뭐 3657, 아, 맞아. 이런 식의 이름의 별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무슨 이름을 왜 M101? 그런 식으로 짓는 건지. 그러니까 이름을 왜 레이디 제인이라고 짓냐고요. 복잡하게. 그걸 줄여서 레제라고도 하고. 그러네. 왜 이런 기호처럼 이렇게 이름을 막 다 갖다 붙이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HD라는 별이 있어요. HD 시리즈. HD 시리즈가 있어요. 네. HD 뭐 864, 1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들도 있고 뭐 KIC 뭐 이렇게 붙이는 것들도 있고 뭐 JW 뭐 067623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붙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좌표로 많이 사용을 해요. 좌표. 하나하나 어떤 고유명사를 주기가 좀 어려워졌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좌표로 그냥 좌표 자체로 많이 별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HD라든지 뭐 KIC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약자. 거는 어떤 누군가가 또는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별들을 관측을 한 목록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HD 같은 거는 되게 유명한데 헨리 드레이퍼라고 하는 이제 목록이 있어요. 그런 목록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 목록에서 관측된 것들도 있고 우리 메시아 메시에도 있죠? 카탈로그잖아요. 네. 그거는 관측을 어떤 한 거냐면 거죠. 하늘을 봤더니 약간 별은 아닌데 뭔가 관측에 방해되는 목록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시의 목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확장되면서 NGC가 되나요? NGC가 되는 그게 더 거죠. 많아지는데 그거는 별들은 아니고 성운이나. 이제 와서는 중요한 어떤 성운이나 은하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별 이름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헨리 드레이퍼라든지 뭐 KIC 같은 거는 케플러 인풋 카탈로그라고 해가지고 케플러로 관측을 했을 때 나오는 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든 거예요. 뭐 몇 번째 목록이다. 86,000번째, 86,054번째 목록이다. 근데 뭐 별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치. 이름을 붙이자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차라리 숫자로, 약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별을 치면은 그 별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뭐 HD도 있고. 아, 이름이 한 개가 아니겠군요. 좌표도 있고 아까 말한 베텔기우스 같은 경우는 HD 목록도 있고 좌표 목록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관용명도 네.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내가 어떤 망원경으로 하느냐, 그래서 똑같은 천체라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요즘은 저는 어떤 뭐 그 제임스 웹이 뭔가 발표했다, 어떤 별을 찍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름을 몰라도 뭐 직녀성이다, 뭐 베가성이다, 베텔기우스다라고 하면은 뭐라도 볼 텐데 이제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어머, 무슨 뭐. 그쵸.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HD를 HD. 제일 많이 그러니까 쓰죠.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사실은 흥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숫자만 나오니까. 그냥 되게 먼 그냥 행성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지. 그러기에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상 뭐 그 별 다 이름 붙이자니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태풍 같은 경우 뭐 몇 호 태풍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또 귀여워요.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한국어로 된 네, 이름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백두, 우리 계속 아까 백두산 얘기. 백두, 네네. 백두라는 별이 있어요. 백두라는 이름 너무 멋있어. 왜 백두 혈통 좋아하십니까? 아니 백두 너무 멋지잖아. 이름이. IU라는 곳이 있어요.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무언가 천체에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베텔기우스다, 베가다 이렇게 부르는 건 IAU에 정말 허가가 있어서 붙이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름인데 네. 거기서 공식적으로 우리 작은 곰 자리에 8번째 밝은 별, 어. 8번째 밝은 별을 거의 안 보이겠네요. 이름이 백두예요. 우와. 백두 이거는 예쁘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보현산 천문대에서 네네. 관측한 우리나라 천문학자가 이충욱 박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거기서 외계 행성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백두에 외계 네. 행성이 있다. 네. 그 8번째 작은 곰자리 8번째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있다. 그 행성과 그다음에 그 돌고 있는 모항성을 한글 이름으로 붙이겠다 하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받았고 대국민 공모를 받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백두와 한라를 선정을 해서 IAU에 제출을 했고 IAU에서 그래 이 별과 이 행성은 백두와 한라다 땅땅땅 해서 멋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별을 부를 때는 백두, 달라. 팔우미라는 에잇우미라는 에잇은 이제 8번째 네. 얼사 마이너라고 해서 작은 곰 자리의 8번째 별 이런 이름도 있지만 이 별은 공식적으로 백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성 이름이 부르는- 하려고요. 행성 이름이 하려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뭐 이렇게 이름을 모집해서 백두랑 한라로 지었다라고 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온라인에서 막 보니까 뭐 별 이름을 막 돈 주고 사서 뭐 몇만 원에 뭐 사서 내가 그 이름을 뭐 띡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약간의 인터넷 그거는- URL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돈 주고 약간 사는. 광고처럼 그러니까 URL처럼 내가 잠깐만. 도메인을 사듯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제 자녀들의 이름으로 별을 짓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국제천문연맹의 그 조직위원회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좀 싸바싸바 해볼까 했는데 네네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3만 원 주고 사면 되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비싼 거는 또 웃겨. 막 가격이 비싸요. 싼 거는 3만 원인데 비싼 거는 막 10몇만 원이래. 그래? 이게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진짜 그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이 네. 국제 항성 목록에 이런 등재를 해서 공식 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국제 항성 목록이다 그러면 되게 공신력이 그쵸, 있는 그쵸, 거죠. 그쵸. 네네. 뭔가 진짜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고 그렇지. 내 이름이 되어 있는 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 사단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어떤 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럼 만든 거 그냥. 그냥. 그런 단체에서 이름을 저렇게 지고 약간 그런 거네요. 그 뉴 세븐 원더스 같은 느낌으로 사실 진짜 많이 알려진 거는 아니고 이름만 저렇게 해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돈 버는 방법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돈 버는 방법이 국제법상으로 유엔에도 이제 국제법상으로 어떤 천체도 어느 나라, 어느 기관, 어떤 단체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근데 거죠. 여기서 교묘하게 빠진 게 있다. 뭐? 개인은 빠져 있어요. 개인을 소유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약간 봉이 김선달처럼 물 팔듯이. 대동강 물 팔듯이 이렇게 개인이 뭔가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거기에 되게 교묘한 허점이 있기는 해요. 아니 이거 그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약간 기분인 거지. 그치. 그걸 약간 갖고 뭐 어떻게 이게 만약에 큰 돈이다, 막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러면은 그 사기 좀 그래. 근데 3만 원? 그러고 뭔가 기분? 증서를 발급해준대. 그러면은 뭐 되게 느낌이 약간 여친 남친 선물해주기도 나쁘지 않아. 그렇지, 3만 그렇지. 원이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 이름으로 내가 별을 하나 이름을 줬어 이러면은 막 낭만적이고 나를 막 25불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요. 가성비 나쁘지 않다.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 괜찮은데? 이게 미국의 데니스 호프가 진짜 별 이름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들도 팔아요. 뭐 어떤 그 예를 들어 화성에 그 예를 들어 인면암 같은 거 있었잖아. 네네네네. 저해상 들어봤을 때. 저해상 들어봤을 때는 인면암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런 땅이라든지 달에 어떤 이야기라든지 뭐 우주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봉이 김선달처럼 막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도 막 루나 엠바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땅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돈을 이렇게 벌고. 아니 이게 괜찮은 장사인 게 국제천문연맹이 국제적인 단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레젠이랑 같이 과장창으로 이름을 해서 국제
천체 연맹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찍어낸 거야. 근데 사실은 국제천문연맹이 모든 공식 기관이에요. 거기서 이 별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명왕성을 퇴출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천문학적 현상들을 다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거기만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개인이라든지 네. 단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다. 하지만 그러면- 국제천문연맹이 이 사람한테 굳이 소송까지 걸진 않는다. 그쵸? 귀찮은 거야. 3만 원 주고 사갖고 그렇게 내가 한가하지가 그렇게 않아. 나도 소송 안 건다. 이거는 약간 별 보면은 약간 예를 들어서 그 로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낭만을 찾는 약간 그런 기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사기죠. 그러면 기분을 사는 거다. 그렇죠. 분위기를 사는 거다. 네.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 국제천문연맹에서 파는 것이 맞는지 혹시 있다면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가 별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일단 속지 마시라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가장창 공식 별을 판매를 언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맞아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별이 빛나는 이유 그리고 별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핵융합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한번 조금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별이 처음에 생성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복습입니다. 수소들이 뭉칩니다. 네. 자기 중력이 있으니까 근방으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점점 온도도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자기력을 이기고 너무 가까워져.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가 그냥 쓱 하고 하나가 되어버릴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가 될 때 이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때 질량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빵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E는 mc제곱. 그래서 네,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쵸. 그 예. 핵융합을 통해서 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의 내부에선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는 셈이다. 네. 그러면 원래는 중력으로 뭉치려고 하지만 안에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밀어낸 힘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태양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헬륨이 쌓입니다. 네. 헬륨은 이제 재예요. 네. 수소들이 반응해서 헬륨이 되는데 이게 점점 내부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 코어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다가 가운데에 헬륨이 쌓이니까 조금씩 바깥쪽으로 밀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압력이 유지가 안 돼요. 바깥쪽이니까. 부피가 그렇죠. 늘어나게 되죠. 마치 바깥쪽에 누구처럼? 그렇죠.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 아니지만 아직 아니- 좀 네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끝나요. 더 이상 압력을 세게 눌러주고 내부의 온도도 안정적으로 한 1500만 도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수소 핵융합이 일시에 꺼집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내부에서 핵 수소폭탄이 계속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멈추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가시 훅 하고 꺼지겠죠. 네. 그러면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퍼졌던 공간이 다시 다시 작아지니까 압축되니까. 압축되니까. 네. 그러면 1500만 도를 넘어서 혹은 수소 핵융합 원래 한 1억 도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넘어서 더 높은 온도가 되면 헬륨끼리 융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압력이 있으면 충분한 부피가 있으면 충분한 양의 수소들이 있으면 헬륨 핵융합이 그다음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CNO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빨리 끝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철이 가장 안정하거든요. 네. 철은 철끼리 모여서 다른 애가 될 때 질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요. 철이 핵융합의 끝입니다. 그럼 철 코어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다. 네. 그럼 제일 안쪽에 철이 있을 거고 그 위에 그 밖은 좀 더 가벼운 애 그렇죠. 이렇게 양파처럼 있겠죠. 양파처럼 네. 쌓이죠. 어느 순간에 뚝 끝나요. 더 이상은 이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안으로 무너져 쏟아지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폭탄이 없어졌으니까. 블랙홀인가요? 아니요, 아직은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안 갔나요? 쏟아져 들어오면 일시에 바깥쪽에 수소가 있어요. 얘네들이 있지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몇 억도가 갑자기 딱 달성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엄청.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바깥쪽이 전부 다 핵융합을 하면서 빵 하고 터져서 날아가는 게 초신성. 말하자면 초신성인 거죠. 그렇죠. 이제 코어가 남았죠. 그 코어가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아예 철로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무거우면 아예 다닥다닥 붙어서 전부 다 중성자 하나의 거대한 네. 중성자 덩어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커지게 되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찬드라세카 한계를 넘어가면 얘가 중력이 너무 세서 무너지는 쭉 빠져나올 되는 수가 거죠? 없는 그죠. 스스로 무너져버려. 근데 이게 너무 좀 신기하긴 해요. 저도 신기하기는 해요.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너무 중력이 세니까 무너져 내려서 한 점 특이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인슈타인도 듣고 나서 야 수학
수학적으로는 되는데 야 현실상 달라. 그건 그렇게 수학적인 되겠냐? 거야. 되겠냐? 근데 겠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측이 됐지 않습니까? 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인슈타인조차도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를 합칠 정도로 굉장히 성각자고 굉장히 이제 관점이 독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긴 있을까? 야 그거는 수학적인 거고 실제로 야 그 어떻게 한 점으로 모든 게 뭉치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 별이 빛나는 거고 그렇죠. 마지막에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별에서의 핵융합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에너지원인 거예요. 그걸 지상에서 구현하고 싶어하는 게 이제 핵융합 발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핵융합이라는 게 이름이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퓨전입니다. 핵융합, 우리가 아는 그 핵융합이랑 별에서 지금 말하는 이 핵융합이랑 들어보면 똑같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같은데 어려워요. 같은데 왜냐면 어려워요. 별은 압력이 높고 이 안에 가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빵하고 터지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힘이 있어도 밀어주는 중력이 세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압력도 너무 세니까 1500만 온도 정도가 그 정도가 되면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있어서 터널링 임팩트가 있어서 그냥 알아서 계속 퓨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봐봐요. 이걸 지상에서 내가 이걸 한다고 생각해요. 압력을 그만큼의 압력을 만들어낼 못 수가 없어요. 만들어내요. 아. 압력이 훨씬 적어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 그럼 그냥 폭발하는 수밖에. 그러면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온도가 1억 5천만 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온도를 높인다는 건 얘네들이 이 입자들이 되게 지금 많지 않거든요. 다 밖으로 사방팔방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거를 어르고 달래면서 야 제발 이 안에 나가지 마, 여기 있어봐. 나가지 마. 그 여기 가둬둬야 온도를 올렸을 때 온도를 올리면은 우리가 분자들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그 빨리 움직이는 걸로 해가지고 그 걔네들이 충돌할 수 있게 합쳐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압력이 높다면은 태양처럼 압력이 높다면은 눌러주면은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서로 핵융합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압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못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핵융합이 일어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는데 우리가 구성하고자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인 거죠. 그쵸. 그게 어려운 거는 그런데 그 높은 온도 자체를 가두는 것도 어렵고 핵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또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흩어지면서 퓨 하고 식어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어내는 가두는 것도 그쵸. 가두는 게 어렵다. 그 공간 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K스타도 지금 잘하고 있고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어쩌면 상업적으로 운전하는 네. 가동을 시작하는 핵융합 발전을 볼 수도 있는데 생각한 것처럼 막 꿈의 에너지라서 막 앞으로는 뭐 에어컨도 팡팡 쓰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탄소, 수소 같은 원소들이 별에서 생겨났다는 거. 이젠 당연히 알지. 별이 없었다면 우리는 빅뱅 때 생긴 수소와 헬륨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을 거야. 원소들은 모두 별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 몸속에 탄소라든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 있지? 그 원소들의 약 70%는 초신성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곳까지 퍼진 거야. 우리 몸이 우주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네. 아마 그래서 내가 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봐. 별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주 가깝기도 해. 내 몸의 일부가 별에서 나온 거니까. 와, 이거 너무 멋지다 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주 친절한 설명을 담은 이 책을 저희가 한 부분 낭독을 해본 거예요. 끝없는 우주 이야기.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몸의 일부가 별에서 왔고 별과 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깝기도 하다. 요게 참 뭔가 내가 별의 아이가 된 그런 느낌? 맞죠. 네. 실제로 그것이 글자 그대로 맞기도 맞아요. 하죠. 낭만적이다. 레제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 네. 어디서 왔느냐? 네. 그러니까. 별에서 왔죠. 별의 왜냐면은 우주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는 수소하고 헬륨 그리고 아주 적은 정도의 리튬밖에 없었을 텐데. 저는 오늘 수소랑 헬륨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수소랑 헬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긋지긋하네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탄소 이런 것들은 다 별 속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두 별에서 온 그대네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맞는 말일 수밖에 어. 없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우리는 다 별에서 왔다. 그리고 요것은 누군가 이렇게 차갑게 얘기할 겁니다. 별에서 왔어요. 그렇게 너무 낭만적. 뭐가 낭만적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과학의 깊은 부분까지 건드리면
낭만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또 항성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전 정말 흥미로웠던 게 별의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류가 별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좀 다뤄봤죠. 또 별이 태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봤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 힘내라 약간 화이팅도 한번 해봤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일생이랑 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질문 어려운 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흥미롭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별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 너무 많을 거라고 많죠. 정말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치. 이렇게 뭐 예쁜 건 알겠어. 그러면서 뭐 근데 뭐 그게 뭐라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꼭 그래야만 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는 이게 가끔 이런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저는 그분을 공감하고 나도 같이 그 매력을 느끼고 싶어서 질문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하지 말든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근데 저는 정말로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설득해줘 오거든요. 네, 비닐봉지 있나요? 그런데 뭐 그러면 비닐에 넣어드릴까요? 그런데 그럼 안 넣어주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 너 너무 불편하다. 왜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할까? 맞아.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별에 대해서 배웠고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요즘 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때 별을 볼 때 왜 봐야 되나 힘들고 뭔가 한숨이 지어질 때 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나가서 한숨 쉬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게 별이잖아요. 네. 그리고 별을 보는 그 순간만으로도 세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잠시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별들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준 그 근원이거든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고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왜 굳이 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굳이 안 알아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 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즐거울 때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서 다른 세상에 잠깐 머물러 보고 싶을 때 그때 별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신비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별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율이라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모두에게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별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잠시 우리가 갑갑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을 느끼고 뭔가 현실에서 잠깐 떨어져서 나 자신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 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 우리가 다 개개인이 아니라 이 막 별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가 다 그 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생명체들이지 맞아요. 너 따로따로가 아닌 거야. 맞아요. 갑자기 그런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막 그려졌어. 하지만 별과 별 사이는 굉장히 멀다는 거.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안 줄 거야. 그러면 저도 진짜 이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또 저 항성님이니까 그리고 저는 과장창이니까 하나 또 날카로운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과장창에서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요. 네. 그 제임스 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 거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케이 알겠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과학자들 때문에 이거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거 지금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국제천문연맹의 조직위원회로서 공식적으로 필요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기 있잖아요. 네. 아기 때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기 때 그 아기들이 내가 이 차가 있어야 되고 이 집이 있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사탕이나
아니면 먹을 과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맛있는 것들 아니면 재미있게 놀 장난감 그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독실님처럼 레진님처럼 지금 이 나이가 됐을 때 우리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물품들이 달라진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이 성숙되고 뭔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주 탐사라든지 아니면 공적 작업이 들어가는 뭐 그 우주 관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가난한 나라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약간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성숙되지 미처 성숙된 미성숙된 나라라면은 그런데 신경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치에서 또 현재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그다음에 국제적인 위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성숙되어 있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 있고 그렇게 우리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다. 그렇게 우리도 집 사는데 차 사는데 어떤 차가 좋을지 나한테 맞는지 어떤 집이 나한테 좋은지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지금 다니면서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만 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하고. 왜냐면은 역할을 해야 하고. 과자 마음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과자 좀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장난감 사줄 수 있잖아요. 장난감은 있죠, 좀 그 어려운 정도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아가야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 좋습니다. 갑니다. 네. 사실 인류의 품격이죠. 네.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우리 힘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는 우리의 품격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가정창 파이팅!